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2023학년도 그 대학 수학 능력 시험 수능이죠. 사회탐구 영역 세계사 문제지 한번 같이 우리 살펴보면서 풀어보는 그런 영상 한번 제작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은 이제 어제 일이 됐습니다. 제가 이제 녹화를 하는 시점이요. 11월 17일에 수능 시험에 있었고, 이 세계사 시험지가 교육과적 평가원 홈페이지에서 오픈이 된 게 저녁 8시 한 반 그때쯤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다운을 받아가지고 빠르게 이제 좀 가볍게 풀기는 했었는데, 이거를 또 영상으로 한번 해설을 해보려고 하니까 우리 또 아기가 자야 될 때 잠을 안 자가지고 재우고 나와 보니까 이제 어제 일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새벽 이제 1시 정도 돼가고 있는데, 간단하게 제가 느낀 것들 좀 얘기를 해가면서 세계사에 이런 내용들이 이렇게 출제가 되는구나. 그리고 먼저 좀 결론부터 말씀을 드려보면, 요 근래에 있었던 어떤 뭐 모의고사나 몇 년 전의 수능이나 이런 것들보다는 좀 결이 다르게 좀 어려워졌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어렵다라고 한다면 와 어떻게 이런 것까지 이거 치사해 막 이런 느낌의 시험이었는데, 이제는 조금 결이 다른 방향으로 어려워진 그런 수능 세계사거든요. 여러분들도 관심 있게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제가 그 PT를 띄워가지고 간단한 좀 느낀 점 이런 것들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화면을 줄이고 컴퓨터 원고로 이렇게 한번 바꿔보도록 할게요. 자, 연표와 사이 시기를 활용하지 않고도 어렵게 만들어진 세계사. 네, 그렇습니다. 그 예전에는 연도를 막 달달달달달달 좀 외우고 뭐 가와 나 사이 시기에 있었던 일로 옳은 이런 것들 문제가 막 많이 나와주면서 이거 그냥 진짜 지엽적으로 많이 외워가지고 승부를 봐야겠구나 이런 느낌이 드는 시절도 분명히 있었는데, 이제 조금 그런 부분들을 평가원에서 지양을 하면서 좀 결이 다른 방향으로 어렵게 좀 끌고 가고 있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이제 그거에 대한 이야기는 문제 풀면서 우리가 좀 더 하게 될 것 같고요. 자, 지역별 출제 비중은 뭐 그냥 기본적으로 한번 해보는 거니까 일단 4대 문명으로 1번 문제 시작되는 것은 여전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국사와 서양사가 이제 가장 큰 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중국사가 이제 비중이 여렇다. 4개 문항 정도. 근데 이제 어떻게 생각하냐에 따라서 이제 한 개 정도 더 추가될 수는 있겠네요. 이제 좀 이렇게 여러 지역을 같이 바라본 문제 같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좀 서양사 비중은 압도적이다. 서양사 비중이 압도적이고 어려운 문제도 그러다 보니까 서양사만이 들어가 있을 수 있겠고요. 서아시아사도 이제 단순하게 추리면은 요 정도가 되겠지만 중앙아시아까지 좀 포함을 해가지고 그러나 또 이것저것 좀 걸쳐서 보면은 조금 어떻게 다른 개수가 나올 수도 있다. 그다음에 일본사 있었고, 그다음에 인도사 문제 이렇게 있었는데, 그 인도사도 사실 인도 내용이 조금 곳곳에 또 좀 가 있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막 칼같이 막 중요한 것이냐 그런 건 아니지만, 여전히 세계사에서 이제 서양사 비중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느꼈던 거를 이제 요렇게 제가 이제 네 문장으로 정리를 해볼게요. 애니메이션을 넣어놨었네. 자, 일단은 최대한 낯설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존에 그러니까 세계사가 응시자 수는 뭐 예나 지금이나 굉장히 적은 과목임에는 변함이 없습니다만, 그래도 그 몇 년 전에 세계사 응시자 수가 많진 않더라도 몇 년 전에 뭐 저도 학교에서 이제 세계사 잘하는 친구들 이런 친구들 지켜보면 딱 시험 시작되잖아요. 뭐 한결 같습니다. 풀고 한 10분 안으로 컷 딱 내버리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키워드만 가지고도 이 말 나오면 이거야, 이 말 나오면 이거야. 특히 중국사 같은 경우는 뭐 순식간에 그래서 굉장히 쉽게 이제 키워드 매칭 느낌으로 이제 끝내버렸거든요. 거기에 이제 1등급을 위해서 약간의 연표 감각 이렇게 이제 추가를 했었는데, 이제 살짝 이제 그 어려워지는 방향이 단순 연도 암기를 더 시키는 방향이 아니라 너희들이 알고 있는 개념을 최대한 낯설게 제시해 줍니다. 그래서 키워드 힌트 개수가 절대적인 그 힌트 개수도 줄어들었을 뿐더러 뭔가 유추를 해야 되는, 이게 이 사건이 결국 이 개념을 말하려고 하는 것인가? 지금 이 자료에서 제시된 이 사건이 이런 식으로 최대한 낯설게 하면서 좀 유추를 필요로 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대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국엔 그렇다고 우리가 뭐 수능 세계사인데 어쨌든 이건 고등학교 교육과정상입니다. 교과서의 그 검정 교과서의 공통 요소 바운더리를 넘어서는 안 되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뭐 새로운 거 막 전공서적 끌어와야 되고 막 나무위키 끌어와야 되고, 그건 절대 아니죠. 그것은 절대 아닌데,
어쨌든 내가 공부한 그 교재 그리고 교과서 그것은 확실히 알아야 된다. 아는 것을 곱씹고 곱씹어서 진짜 확실히 알아야 된다. 어느 한 문장이라도 대강 넘기면은 안 되겠다. 요런 것이 좀 이제 생각이 들었고, 그다음으로는 교과서 얘기를 제가 방금 했는데 이 세계사가 사종 검정 교과서입니다. 천재, 미래엔, 비상, 금성 이렇게 있는데 요건만 갖추면 무엇이든 출제 가능이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정답으로 나올 수 있는 것이 사종 공통, 그 다음에 이제 뭐 오답이든 뭐 자료로 좀 응용될 수 있는 것은 이제 3종에서 아니면 살짝 이렇게 2종 정도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그것만 갖춰진다면 그동안에는 우리가 좀 경시했던 변두리 내용이라고 여기시는 것들이 있어.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교과서에서 좀 복수로 다뤄지고 있었던 사실인 거지. 메인 테마, 막 메이저 주제 막 이런 건 아니었는데 이제는 그런 것들도 얼마든지 나온다. 근데 그게 단순히 나오는 게 아니라 뭔가 심도 있게 더 확대돼서 그렇게 나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걸 위해서 우리가 막 전공서 찾아봐야 되고 막 백과사전 봐야 되느냐? 그건 아니다. 결국엔 교과서 바운더리다. 그래서 교과서를 꼼꼼하게 봐야 되는데, 역시 욕심이 난다면 수능 세계사라면, 그 다음에 수능 세계사를 넘어서 세계사 이런 시험이나 여러 가지 뭐 세계사 능력 검정이나 조금 더 나아가고자 원한다면 결국 교과서를 사종을 다 보는 것이 저는 가장 좋다라고 소신껏 말씀드립니다. 사종 다 보는 게 가장 좋다. 근데 이제 그 사종이 내용이 다른 게 아니라 뭐 좀 과장 보태면 뭐 90% 이상 똑같기 때문에 살짝 다른 것만 체크해가면서 보면서 단권화를 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도 수능 개념 강의를 할 때 거의 이제 그것에 포인트를 맞춰서 교재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중에서 가장 두꺼운 교재가 되고 말았는데, 저는 또 소신이 있다 보니까 그래도 상관없다. 나는 그 길을 이제 옳다고 생각한다. 라고 하면서 저는 했기 때문에 오늘 제가 이제 문제를 풀어드리면서도 한 번씩 제 수능 개념 파일을 좀 보여드리면서 체크도 같이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 원고는 이제 끄도록 하고 저장할까? 안 해. 자, 바로 한번 같이 풀어보면서 이야기를 지금부터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중간 제가 뭐 필요하면은 뭐 교과서도 좀 활용을 하고 제 교재 파일도 한번 열어보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풀 수 있는 건 빨리 넘기고 체크할 만한 건 체크해보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1번부터 이렇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 문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인데, 이거 3점은 이제 좀 기분 좋은 이제 서비스인 거죠.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자, 1번 문제이기 때문에 4대 문명 기대를 하면서 들어왔어. 근데 이제 좀 이제 귀여운 친구들이, 어떤 친구들이 있을 수 있냐면 점토판이네, 기계처럼 점토판 나오면 쐐기 문자 메소포타미아지 이러면서 메소포타미아로 그냥 읽어보지도 않고, 메소포타미아가 뭐 있을까요? 여기 있네요. 함무라비. 이렇게 가면은 바로 그냥 광탈이 된다는 것이죠. 끝까지 읽어봐야 됩니다. 지금 1번 문제 치고는 굉장히 그 자료가 그래도 이제 심도 있는 자료, 그 다음에 그 자료에 제시된 제시문의 그 폰트 크기가 굉장히 작으면서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런 거 읽어줘야 돼. 자, 이 점토파는 히타이트 왕 하투실리스 3세가 가의, 여기서부터 메인이죠, 신왕국 시대 파라오인 람세스, 그러니까 람세스, 그 다음에 이집트의 이제 지배자를 파라오라고 한다. 요 정도는 그래도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거 메소포타미아로 가면 큰일 날 뻔했다, 이집트구나, 이렇게 접근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다행히 이 뒤로도 크게 뭐 이제 뭐 흔들리게 할 만한 내용 요소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집트구나 접근을 하신 뒤에 이집트의 키워드 태양력과 십진법을 사용했다. 요거 이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파르테논 신전을 건립했다. 그리스 아테네. 함무라비 법전, 이게 이제 메소포타미아 문명권이죠. 특히 나라로는 바빌로니아 왕국이고 크레타 섬을 중심으로 발전했다. 말 그대로 이제 크레타 문명인 것이고, 좀 더 넓게 에게 문명으로 나오는 교과서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대표적인 문화 유적으로는 크노소스 궁전이 유명하다. 뭐 이런 내용이 있죠. 그 다음에 하라파와 모헨조다로를 건설했다. 요거는 인더스 문명이죠. 그래서 1번 문제는 이렇게 좀 가볍게 뭐 다른 거 찾아볼 필요 없이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거 한번 가볼게요. 가 왕조에서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자, 이것도 단순 중국사 문제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최대한 생소하게 느껴지게, 쉽게 풀 문제인데 한 번 더 생각하게 느껴지게, 그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진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효가 무공현의 우물에서 안한공이 황제가 되리라는 부명이 적혀있는 흰색 돌이 발견되었다고 상주했다. 안한공이라는 인물이 나왔는데 몰라. 대개는 모를 겁니다. 자, 그리고 밑에 뭐 부연 설명이 있는데 그냥 그런가 보다. 봐주시면 될 정도야. 자, 일단 안씨야. 그쵸? 안씨가 아니라 이제 안한공입니다. 안한공. 자, 안한공은 여기 성씨가 여기 나왔지. 왕씨야, 왕씨. 왕씨의 아버지야. 그럼 이 사람은 왕씨고 지금 보니까 뭔가 뭐 제왕이 될 만한 사람 뭐 이런저런 얘기 나오는 거 보니까 왕에 대한 야욕이 있는 왕씨? 뭐 이 느낌이 이제 가는 겁니다. 자, 그리고 더구나 황후 왕씨야. 황후 왕씨. 그럼 뭐야? 이 사람 외척이잖아. 그렇죠? 왕씨인 유력한 외척이고 왕이 되려고 뭔가 야심이 있는 듯한 이런 인물이야. 자, 당시 태우는 이는 천하를 미혹하는 것이니 따를 수 없다라고 반대했지만 재상 왕순이 일이 이렇게 된 이상 막으려 한들 막을 수 없습니다 라고 하자 단념했다. 얼마 후 안한공은 황제에 즉위했습니다. 그래서 새 왕조를 열어버렸네. 찬탈을 해버린 거죠. 그쵸? 그러나 오래지 않아 이 왕조는 지방 세력인 호족의 반발로 붕괴되었고 요 내용은 교과서적인 문장입니다. 그대로 나오는 문장이고요. 이제 붕괴되었고 뒤이어서 재건됐다. 그러니까 무너진 이 왕씨에 의해서 무너진 왕조가 재건됐기 때문에 왕조명이 그대로 갑니다. 이 앞에 있던 왕조로 그때 수도는 바뀌었는데 낙양, 로양이라고 한다. 그래서 여기는 사실 교과서 문장이 거의 뭐 그대로 나왔다. 수능 개념 교재 그대로 나왔다라고 봐도 무방한 정도가 되겠습니다. 자, 이게 후한이 되는 것이고, 자, 전한을 이렇게 무너뜨리고 왕씨가 찬탈을 했죠. 요게 이제 그럼 누가 되는 걸까요? 요것은 왕망이 되는 거죠. 외척 왕망이고 그 왕망에 의해 만들어진 신. 그래서 그 시대 기준으로는 나름대로 좀 급진적인 개혁들을 실시해 보려고 했는데 결국에는 이렇게 호족들의 반발로 무너졌고, 자, 후한을 유수라는 사람이 호족들의 지원으로 다시 만들었다. 그때 이제 유수가 후한 지워버렸네. 유수가 후한 광무제가 되는 사람이죠. 수도 로양이니까 더욱더 확실하고 그래서 후한을 찾게 하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후한과 관련된 것을 찾아보면 채윤의 제지술 계량 이렇게 해서 정답은 제지술로 찾았고요. 다음 오답 정리를 해보면 곽수공의 수시력은 이거 이제 원이죠. 그 다음 공영달의 오경정이 당 훈고하게 집대성 이런 표현 나오죠. 그 다음 도연명의 귀거래사 이거 이제 위진남북조 시대죠. 위진남북조 시대가 되겠습니다. 뭐 동진 시기로부터 좀 그 뒤 시기까지 걸쳐 있는 인물이고요. 그다음 장택단의 청명상하도 이 송나라 카이펑의 번화한 모습을 대단한 그림으로 이렇게 묘사가 되지 않았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자, 이번 문제 중국 전근대사 후한 문제였습니다. 후한. 만약에 여기에서 이제 후한이 아니라 전한 때 이야기를 오답선지로 하나 이렇게 넣었다면 굉장히 이 중국 전근대사 가지고 어려운 문제가 많은 오답률이 이제 높아질 만한 그런 문제가 될 수도 있었던 그런 문제가 되겠네요. 자, 그다음 3번 한번 가볼게요. 이제 가막부라고 그냥 바로 나왔기 때문에 문제의 힌트가 일단 들어왔습니다. 그럼 이것은 가마쿠라 아니면 무로마치 아니면 에도 막부. 일단 막부에서 이제 끝내는 거야. 막부에서 끝내는 거 맞죠? 자, 좋습니다.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알만한 것만 찾아보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총평에서 말씀드렸죠. 결국에는 우리가 바운더리는 교과서는 넘어갈 수 없다. 그렇죠? 그 다음에 웬만한 수능 그런 개념 교재들이 교과서를 바탕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걸 넘어가는 것도 어렵지 않아요. 어렵습니다. 이 문제가 그걸 넘어가서 심화된 걸로 우리 학생들이 풀어야 된다고 한다는 건 요건이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자, 그 말은 즉슨 읽을 때 뭐야 이거 교과서에서 본 적 없는 것 같은데 뭐야? 이런 것들은 패스예요. 그런데 이제 스토리로 잡을 수 있는 건 유추를 최대한 해보면서 아는 문장, 친숙한 문장을 찾아가는 건데 지금 보니까 자, 쇼군은 어쨌든 막부식이 공통적으로 나오는 키워드니까 결정적이진 못할 것 같고 가키스의 변으로 피살되고 뭔가 쇼군이 피살됐으니까 큰일은 벌어진 거야. 그래서 쇼군의 권위가 이 막부의 권위가 실추됐어. 대규모 반란이 빈번해지면서 자, 다이묘들에 대한 통제도 약화되었습니다. 자, 이후에 호소카와 가스모토와 야마나 모치토요의 대립이 고조되었고 대란이 발발했다. 그러니까 이 시기가 사실은 이제 뭐 동아시아 사는 친구들은 좀 심화로 들었을 가능성도 있을까 생각이 드는데 자, 온인의 난이라는 것이고요. 온인의 난 시기의 그 이야기를 다루고 있고 자, 주요 도시가 교토가 되겠습니다. 주요 도시가
교토예요. 자, 그러면은 사실은 자, 여러분 여기 막부를 3개 후보를 지금 올려놨죠. 가마쿠라, 무로마치, 에도 3개를 올려놨는데 자, 에도는 도쿄가 중심지고 그쵸? 가마쿠라도 도쿄 밑에 있는 도시입니다. 도쿄 밑에 슬램덩크의 성지. 자, 근데 교토가 중요했던 막부는 무로마치예요. 지금 교토가 핵심인 막부는 무로마치입니다. 그리고 올인의 난도 다름이 아니라 사실은 이제 쇼군의 후계자 다툼으로부터 비롯돼서 이게 오랜 전란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무로마치 막부라는 감을 잡는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여기까지 가면 그러다가 지금 보니까 이를 계기로 가의 정치적 영향력이 위축되었고 다이묘들이 패권을 다투는 상황이 한 세기가량 이게 핵심이죠. 사실은 가장 핵심은 한 세기나 이어진 이 내란 상황, 패권 쟁탈의 시기 이것을 우리는 전국 시대 또는 센코쿠 또는 센고쿠 시대라고 한다. 이거 통일한 게 도요토미이고 도요토미 이후가 에도 막부가 나오잖아요. 자, 그래서 요거는 무로마치 막부였고 사실은 무로마치 막부는 그동안 99% 뭐가 나왔냐면 명나라와 간막 무역을 실시했다. 그동안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거 감 잡고 이게 친숙한 문장이네. 여기가 핵심이다. 무로마치겠는 걸 이라고 생각하고 딱 봤을 때 정답은 쉽게 감압으로 바로 가죠. 그래서 이 정도는 그렇게까지는 어렵다라고 보기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오답 갈게요. 헤이조쿄는 나라죠. 원의 침공을 막아낸 것은 가마쿠라 막부죠. 다이카 계신 야마토 정권 시기고 메이지 유시는 이제 에도 막부가 이제 무너지게 되는 그때의 내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에도 막부 이제 그냥 그 말, 에도 막부의 붕괴 뭐 이렇게 그 시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은 됐고요. 목이 많은데. 자, 4번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줄 친 그의 제위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사실은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이미 비슷한 문제들이 충분히 많이 기출로 나와 있었기 때문에 역시 어려운 문제로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기출이 많았기 때문에요. 자, 일단 첫 번째 영국사다. 그렇죠? 잉글랜드 왕이고요. 의회를 해산했다. 근데 영국사에서 뭔가 뭐 시민이란 말 나오고 의회가 나오고 하니까 주제가 그냥 영국 혁명이겠네 라고 감은 잡을 수 있다. 주제를. 근데 이때 이제 영국 혁명이라고 하면은 나오는 군주들이 있는데 우리 많이 이런 거 하죠. 찰, 올리버 크로멜, 찰스 2, 제임스 2, 그리고 그 이후에 뭐 윌리엄과 메리 뭐 이런 식으로 앤, 그다음 조지 1세 이 흐름은 이제 기초적으로 잡혀 있으셔야 되는데 여기 나온 이 군주들이 여기 명예혁명 이후 군주들 빼고는 크로멜 빼고는 거의 뭐 대동소이하죠. 의회에 협조하지 않고 의회 무시하고 함부로 과세하고 그다음에 종교적으로 항상 뭐 예를 들면은 영국이 국교도의 나라인데 너무 국교도만 우위하면서 청교도를 탄압한달지 아니면 전혀 생뚱맞게 이제 가톨릭을 우대를 한달지 이런 것들 때문에 의회랑 계속 부딪혔잖아요. 자, 그래서 나머지는 다 비슷한 거야. 그래서 의회를 해산했다. 그래, 그런 왕이 있겠지. 그래서 시민의 권리와 자유를 무너뜨렸으니 혁명의 대상이 되었겠죠. 타도의 대상이 됐겠죠. 자, 왕당파를 앞세워 시민을 억압하는 전쟁을 일으켰다. 자, 그래서 이거는 청교도 혁명 쪽의 이야기로 조금 좁혀졌습니다. 왕당파란 표현 나오면서 자, 그로 인해 요크, 에질, 네이지비 전투 정도는 철기군, 네이지비 전투, 크로멜이 이끌었음 이런 내용으로 강의에서 언급이 됩니다. 자, 그래서 네이지비도 친숙하게 들어볼 만한 용어가 되고요. 자, 선량한 시민들이 다치고 사망했으며 공익, 자유, 정의 그리고 평화가 침해되었다. 전쟁에서 발생한 살인, 약탈, 방화 등을 비롯한 여러 실정이 명백한 유죄에 해당하므로 본 법정은 자 핵심 나왔습니다. 참수형을 선고한다. 참수해버렸죠. 자, 그래서 처형당한 군주가 누가 될까요? 제찰 중에 여기 찰스 1세는 처형당하고 크로멜의 이제 호국경 공화정 시기가 열리게 된단 말이지. 자, 그래서 찰스 1세가 되는 거죠. 처형을 당했기 때문에. 나중에 명예혁명의 대상이 되는 여기 제임스 같은 경우는 처형당하지 않고 망명을 미리 떠나버렸죠. 자, 그러면 찰스 1세 때 무슨 일이 있었느냐? 권리청원을 의회가 제출했고 그것을 승인을 한 바 있다. 그러나 이것을 승인한 이후에 의회를 해산시키고 장기간 소집하지 않았다. 이 내용으로 많이 예전에 기출이 됐었죠. 자, 그래서 정답은 찰스 1세 2번이었고요. 자, 오답을 보니까 명예혁명이 일어난 것은 제임스 시기에 일어나죠. 2세. 차티스트 운동은 아예 19세기로 가야 됩니다. 1800 이제 30년대로 가야 되고
크로멜의 호국경 취임은 이제 그 이후에 있었죠. 여기 제찰 크 이렇게 되니까 심사법과 인신보호법은 찰스 2세죠. 이렇게 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어 문제도 막 이렇게 마냥 어렵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자, 그다음 5번 문제 가는데, 자, 이 5번 문제 같은 경우는 조금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최대한 생소하게 간 문제가 맞아요. 생소하게 풀게끔, 생소한 느낌을 주게끔요.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가 왕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일단 기본적으로 이 세계사 시험지 1면인데 중국사 문제 나왔고, 일본사 문제 나왔고, 서양사 문제 나왔고, 뭐 4대 문명 다 나왔다. 근데 이제 5번 정도 포지션에 서아시아사 나올 때 됐다. 또는 뭐 인도 정근대. 그런 느낌도, 그 이제 세계사 이제 고인물 우리 친구들은 좀 가질만도 해.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뭐 그런 가운데, 자, 가가 비잔티움과 동맹을 맺는다. 그러니까 비잔티움 제국과 동시기에 존재를 했다라는 나라인 거야. 그렇죠? 근데 비잔티움은 또 워낙 오랫동안 존재했던 나라니까 좀 넓기는 해, 아직은. 자, 근데 칼리프 우마르가 나왔어.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슬람 세력이 나왔습니다. 이슬람 세력이 일단 등장을 했어요. 자, 그럼 칼리프는 체크해 볼 만합니다. 이슬람 세력이 뭔가 나왔어? 근데 그 칼리프 우마르가 야르무크 전투에서 비잔티움 제국의 군대를 괴멸시켰대요. 그 비잔티움한테도 타격을 줬어. 그 다음에 병력을 총동원해서 메소포타미아로 보냈고요. 자, 이에 이 가 왕조는 까디시아 전투에서 코끼리 부대의 이점을 최대한 살려 반격했으나 결국 이슬람 세력한테 졌어. 그쵸? 이 가도 이슬람 세력한테 졌어. 그쵸? 맞죠? 방금 그 말이 맞죠? 여러분 혹시 뭐 코끼리 봤다고 한니발 아니야? 뭐 이런 사람 정말 없을 거라고 믿고, 그쵸? 한니발 나오면 안 되죠. 자, 그 다음에 또 뭐 그 뭐 바부루가 뭐 코끼리 부대랑 맞서 싸워서 이겼다 뭐 이런 내용도 인도사에서 좀 있는데, 그런 거 막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 이듬해 2개월에 걸친 공방전 끝에, 자, 수도 크테시폰, 이건 무조건 중요하죠. 수도 크테시폰이 나왔으니까. 샤안샤 야즈데게르드 3세는 동쪽으로 도주했으나 후에 암살당했다. 야즈데게르드 3세를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검색해보면 당연히 나오겠지만 일단 우리는 수도 크테시폰과 샤안사에서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군주를 샤라고 칭한다. 그럼 샤안샤면 이제 왕 중의 왕,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게 되는 그런 뜻인데, 이거는 페르시아에서 이제 왕을 이제 표현할 때의 칭호가 됩니다. 이 샤라고 하면 페르시아 느낌. 비잔티움 제국하고 공존한 페르시아 있을까? 있어요. 사사랑조 페르시아입니다. 줄기차게 싸웠거든요. 이 사사랑조 페르시아랑 비잔티움이랑. 자, 그리고 수도가 크테시폰이어야 돼. 그러면 사사랑조 페르시아가 맞습니다. 수도가 크테시폰이니까. 일단 수도 크테시폰이면 후보가 또 하나 있기는 했어요. 최근에 가장 많이 나왔던 파르티아가 있습니다. 근데 그 파르티아를 어떻게 했습니까? 사사랑조 페르시아가 무너뜨렸거든. 그러면서 이제 수도가 역시 사산도 크테시폰인데, 매칭을 해보니까 사사랑조 페르시아 충분히 가능하다. 왜 그래? 이슬람한테 와장창 지금 깨졌잖아. 암살까지 당했는데. 이슬람한테. 사사랑조 페르시아 이슬람한테 무너진 거 맞나요? 맞죠. 세계사 수능시험 역사상 가장 많이 반복된 선지가 뭐예요? 정통 칼리프 시대의 이슬람한테 사사랑조 페르시아 무너졌다. 이게 세계사에서 가장 많이 복사 붙여넣기 된 선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가장 쉬운 선지, 너무나 반복이 많이 됐기 때문에. 근데 그것이 이렇게 어렵게 또 이렇게 심화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랑조 페르시아를 보면 요거죠. 조로아스터교를 국교로 삼은 나라죠. 그래서 이렇게 접근하는, 요거는 좀 어려운 문제였다라고 파악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사랑조 페르시아가 이제 뭐 수도 크테시폰이었다. 이 정도 내용은 뭐 교과서에서도 찾을 수 있겠고, 수능 개념 교재에서도 충분히 뭐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굳이 막 찾아가면서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 자, 우르두아가 널리 사용되었다. 요거는 이제 인도의 무굴 제국. 이스마일리스, 이건 사파비. 그래서 내 생각에는 이 샤라는 칭호 때문에 사파비로 오답 가는 친구들이 좀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사실 엄밀히 따지면 비잔티움과 사파비는 공존하기가 어렵거든요, 시기적으로. 그래서 사파비는 날리셔야 되고,
투르프아티의 전투에서 패배한 것은 우마이야가 프랑크 왕국에게 패배했죠. 키루스 2세의 원통 칙령, 요건 이제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지. 그래서 충분히 뭐 애매해서 다른 오답으로 갈 만한 요소들도 꽤나 오답 선지로 좀 배치가 돼 있어서 이 문제도 좀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좀 있었겠다 생각이 드네요. 자, 이제 6번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줄 친 이곳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요것도 나름 그나마 생소하게 만들려는 어떤 그런 의지, 출제자 우리 위원님들의 어떤 의지. 자, 이 왕조 시기의 도성도입니다. 근데 이 도성도만 가지고 뭔가 파악하기는 당연히 어렵고, 자 보니까 첫 번째 줄은 난리고요. 황제가 거주하는 궁성이 북쪽 평지에 위치하던 이전의 형태와 달리 이례적으로 남쪽 산 아래 자리. 여기까지는 힌트가 되긴 어려워요. 자, 여기서부터 핵심 힌트가 나옵니다. 여진족에게 수도를 빼앗기고 남쪽으로 이주한 처지에서 외적 방어에 유리한 수도를 조성해야 했던 절박한 상황이었다. 요것이 핵심이고, 아마 공부 열심히 한 분들께서는 그냥 이거 가지고 감 잡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진한테 수도를 빼앗겨서 남쪽으로 갔다. 그냥 딱 중국사에서 생각이 나야 되거든요. 바로 금나라죠. 여진족이 그들에게 수도 카이펑 함락 당하고 상황이랑 황제 포로로 잡혀가고, 하지만 일족이 남쪽에서 새롭게 이제 수도 이제 잡고 왕조를 존속을 시켰죠. 자, 이거 뭘까요? 송에서 남송으로의 이야기입니다. 그쵸? 그러면 이제 이야기가 맞아 떨어지죠. 자, 그래서 이러한 배경에서 이 고종이 그러니까 이제 남송에서의 첫 번째 황제가 되는 거지. 그래서 그 뒤로 이제 남송이 이어지는 거죠. 자, 지리적 협소함과 불편함 등을 제기하는 사대부들이란 말이 나와서 이제 송나라 지배계층도 언급이 됐고요.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곳에 수도를 두었다. 그렇다면 남송이고 수도가 나왔기 때문에 요거는 임안 또는 항저우라고 부르죠. 이렇게 파악할 수 있겠고, 항저우는 여러분 대표적인 또 항구 도시로서 무역이 발달한 곳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내용은 또 의외로 굉장히 간단하고 뭔가 당연해 보이는 무심한 문장, 요게 그냥 정답으로 나왔습니다. 해외 무역의 거점이고, 이제 해외 무역의 거점이다 보니까 뭐 항저우, 뭐 광저우 이런 곳들에 이제 뭐 시박사도 설치됐다, 뭐 이런 식으로 교재에 언급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남송 문제 2번이었고, 오답은 요의 지배 영역이라면 이제 보통 이제 연의 16주 가지고 이야기를 많이 하겠죠. 베이징 일대. 그다음 선비족이면은 이제 북위를 가리키고, 그렇죠? 북위, 효문제의 북위. 그다음에 새로운 수도 효문제가 로양으로 천도를 했죠. 대우나 영제거의 북쪽 기점이었다. 요거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 교재에 여기 있네요.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수나라, 이제 제가 이제 교재 수능 개념 교재인데, 수나라에서 최근 들어서 이 그 대우나 명칭들이 자꾸 나오고 있습니다. 통제건이, 영제건이, 광통건이 이런 명칭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지금 영제거의 북쪽 기점이라고 했죠. 다름이 아니라 바로 베이징이라는 거, 요거 한번 봐주시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뭐야? 요거는 베이징이었고, 그쵸? 그 다음에 요 5번은 삼합길의 뭐 중간 기착지였다. 이거는 전혀 이 항구도시로서 지리적으로 아예 맞지 않는 말이고, 둔황이라는 곳이 있거든요. 그 정도가 이제 삼합길. 뭐 교과서 같은 거 보면 이제 삼합길 루트에서 딱 그 중간 기점에 있는 둔황이라는 도시, 뭐 그 정도를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자, 7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 가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 7번은 좀 어려워 보이긴 하고, 여기 보면은 굉장히 그 지문이 길죠. 글자도 작아가지고. 그러나 이미 거의 똑같은 기출도 있었고, 이 선생님 그 말풍선만 잘 보더라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힌트를 좀 찾아보려고 노력을 해보니까 로마인들이 나왔어요. 그치? 일단은 로마가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크리스트교가 일단은 핵심 주제인 것 같구나, 이런 느낌. 그 다음에 황제 디오클레티아누스. 근데 이제 우리가 로마사 재정 그 중흥을 이끄는 군주들로 디콘테라고 하죠. 디오클레티아누스, 콘스탄티누스, 뭐 테오도시우스, 뭐 이런 이제 황제들이 나오는데, 이미 디오클레티아누스 이후 시점이다.
요런 정도 내용이 좀 나온 것 같아. 자, 그 상황 속에서 서방 황제 그리고 동방 황제. 근데 서방 황제는 찾아야 되고 동방 황제 리키니우스와 함께 크리스티교는 물론 다른 사람에게도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는 칙령을 내렸다. 또 칙령 친숙하지 않습니까? 밀라노 칙령 나오거든요. 자, 그래서 요거 이제 그 거의 흡사한 기출이 하나 있어서 제가 기출을 또 하나 또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출 보여드릴게요. 서양사에서 자, 이게 제 교재에다가 실어놨던 기출 문제인데 22학년도 6월 평가원 문제였습니다. 자, 지금 보니까 그는 제국의 안정을 위해 리키니우스와 다음 내용이 합의했다. 이제 크리스트교도와 다른 종교 신봉자 모두는 자신의 종교를 믿을 권한을 가질 것이다. 똑같은 문제죠. 선생님이 한 말이 그냥 여기에 그대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정답을 보니까 수도를 자신의 이름을 딴 콘스탄티노폴리스로 옮겼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자, 그러면은 자, 문제로 돌아가서 보시면 자, 콘스탄티누스네 밀라노 칙령이니까 자, 그렇게 생각하고 정답으로 가면 콘스탄티노폴리스로 천도했다. 기출이 중요성이죠. 그냥 그대로 나왔습니다. 자, 오답 가볼게요. 악티움 해전에서 승리한 것은 2차 삼두 정치의 주역이었던 옥타비아누스. 그다음 1차 삼두 정치를 주도한 거는 카이사르, 그렇죠? 크리스트교를 국교로 선포한 거는 테오도시우스. 유스티니아노스 법전은 비잔티움 제국의 유스티니아노스.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 아니었습니다. 7번은. 자, 8번 문항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번. 가 왕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8번도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쭉 가보니까 사사명이라는 들어봤어야 되는 당연히 그런 인물의 이름이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시기적으로 보니까 고구려랑 싸운 나라야. 그러면 이제 중국사 느낌의 고구려랑 싸운 나라. 그럼 수아니면 당인데 수나라는 이미 뭐 대운하도 좀 앞에서 오답으로 좀 언급도 되기도 했고 수나라가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 들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 여기 보니까 사사명이 나왔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이거는 왜냐면 당나라인데 당나라의 메인 테마가 뭘까요? 당나라에서 가장 정치사에서 메인 테마는 755년부터 있었던 안사의 난이죠. 근데 이제 이 안사의 난에서 안록산 그다음 사가 사사명을 가리키죠. 그래서 아 이거 당이구나. 이거는 어렵지 않게 당으로 접근되고요. 자, 당나라 하면은 이제 돌궐을 제압했죠. 특히 이제 당태종과 관련해서 돌궐을 정복하고 천가안이라는 칭호를 받기도 했다. 이런 내용으로 많이 언급을 해드렸었습니다. 자, 육유를 반포했다. 이거는 명나라 명태조죠. 구품중정제 이게 이제 수나라죠. 그래서 이제 오답으로 매력적인 오답으로 요게 갈 수도 있겠죠. 구품중정제 폐지하고 과거제가 수나라 때 도입이 되니까 수 문제 때. 자, 왕한석의 신법을 시행했다. 이거 송나라죠. 송신종 때. 홍건적의 난으로 쇠퇴했다. 원이죠. 그리고 이 홍건적에 가담했던 사람으로부터 명이 나오게 되는 거죠. 명태조가 나오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건 어렵지 않은 8번이었고 자, 9번 한번 가보도록 합니다. 9번도 이거는 연계 교재였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미 뭐 이슬람력, 뭐 샤바널 이런 표현 자체가 이미 나왔었습니다. 이미 나온. 그러니까 이제 그냥 넓은 바운더리에서 기출이 된 문항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일단 전쟁이라고 나왔고 그 다음 가볼게요. 이슬람력. 그러니까 이슬람 세계에서 뭔가 중요한 사건이야. 자, 술탄의 사절단이 평화협정을 체결하기 위해 잉글랜드 왕 처소를 방문했다. 서방 세계와의 전쟁인데, 그렇죠? 그 다음에 뭐 병원 기사단이니 성전 기사단 조금 느낌 오죠. 자, 그래서 평화협정에 동의했다. 다음날 아침 왕사절단은 술탄의 처소로 가서 정해진 원칙에 따라 협정을 체결했다. 술탄은 이로써 예루살렘 순례가 열렸음을 공포했다. 예루살렘 순례가 그러니까 뭔가 되게 중요한 문제였다라는 거죠. 이 전쟁에서. 그럼 뭐야? 십자군이죠. 성지 문제니까. 그러면 이제 이슬람과 그쵸? 그다음 서방 세계 그들의 전쟁 십자군 전쟁이죠. 자, 그다음에 이제 이슬람력이라는 것은 622년 헤지라를 원년으로 삼고 이제 그걸 기점으로 이렇게 그 달력을 세는 것을 말하죠. 자, 그런 식으로 뭐 대강 계산해봐도 십자군 전쟁 시기와 또 맞아떨어지기도 한다라는 거죠. 십자군 전쟁이 11부터 13세기 주로 이루어졌으니까. 자, 그래서 십자군 전쟁이거든요. 자, 그러면 십자군 전쟁과 관련된 내용으로 옳은 것이 뭐가 있을까? 지금 선지에 보이는데 제가 이것도 제 교재에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에서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십자군 전쟁 제가 이제 교재에 써놓은 부분이고요. 십자군 전쟁 루트가 있습니다. 자, 이 루트를 보니까 지중해를 끼고 가죠. 그래서 이제 물자 운송, 그다음에 교역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요. 그 다음에 십자군 전쟁의 결과 영향에 따라서 지중해 교역이 확장되었다라고 써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중해 무역과 원거리 교역이 발달했다. 이게 상업이 발전하게 되는 거죠. 자, 전 십자군 전쟁 때 십자군을 서아시아로 운송하고 그곳에서 비단과 향신료 등 아시아의 물품을 싣고 돌아오는 등으로 어쩌고 저쩌고 무역이 활발했다. 제가 교재에 이렇게 써놨었거든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십자군 전쟁에 대한 탐구 활동으로 적절한 것은 지중해 지역의 원거리 무역과 상업 발전의 배경으로 십자군 전쟁 조사하면 되겠죠.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인 문장이에요. 일반적인 어렵지 않게 풀었어야 되고요. 파르티아의 멸망 요인 이거는 이제 사사낭조 페르시아에 의해서 무너졌고 농촌에서 콜로나투스 이거 이제 로마 제정기죠. 제정기인데 이제 군인 황제 시대 거치면서 이제 더 이상 그 외부 정복 활동 동력 잃었고 노예 수입 중단되고 뭐 이런 시기 속에서 나타난 농노제의 기원 중에 하나로 이제 분석되는 그런 내용이었고요. 영국에서 노르만 왕조가 성립됐다. 이건 프랑스에서 이제 노르망디공 윌리엄이 건너가서 정복하면서 이제 11세기에 이루어진 일이고 베르댕 그리고 메르센 조약은 프랑크 왕국의 분할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9번도 어려운 내용은 아니었다. 자, 이제 절반입니다. 10번 문항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은 좀 이것도 좀 뭐라고 해야 될까? 난해했다. 이거 만만치 않았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 문항입니다. 요거는 10번은 한번 볼 필요가 있어. 자, 10번 가볼게요. 먼저 동진의 구법승법편이 나왔습니다. 자, 일단 위진남북조 시대죠. 이 동진이라는 나라 자체가 위진남북조 시기에 있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법편은 인도를 순례한 그런 그 승려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교재에도 당연히 써져 있습니다. 그래서 교재도 한번 보고 올게요. 법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법편 찾아서 가보자. 법편이 어디 있더라? 법편이 여유 있게 가봅시다. 이때 앞에 있겠다. 위진남북조니까 어디 있니? 여기 있습니다. 아닌데 어디 가지? 지나간 것 같은데요. 여기다. 자, 승려의 활동. 자, 그러니까 위준남북조 시기에 이 승려들의 활동이 활발했다. 동진 출신이고요. 그다음 인도 갔다 왔다라는 내용 적혀 있고, 그다음에 이제 5세기 주로 활동을 했다. 그래서 5세기. 그래서 요거를 그냥 알고 있으면 또 쉽게 풀릴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일단 요거 하나가 있어요. 요거 5세기 활약한 그런 승려다. 그리고 이제 그가 인도를 갔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 문제를 보시면 여기 쭉 있다 보니까 뭐 힌트 될 만한 게 없어. 쭉 가다가 여기 수도가 또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수도가 파탈리푸트라라는 곳이래요. 수도가 파탈리푸트라. 그래서 요거는 사실은 인도 지도도 우리가 좀 강조를 하다 보니까 인도 지도도 한 번씩 좀 봐주면 좀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인도 지도 한번 우리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제 교재 통해서 인도도 한번 가볼게요. 인도는 그냥 쿠션 이렇게 하면 굽타 이렇게 쳐서 한번 가볼게요. 찾았네. 자, 인도사 지도부터 보고 가야 된다. 저는 이제 굉장히 그렇게 강조를 많이 했었는데 인도는 지도 가지고도 먼저 이야기할 말이 많다. 그래서 마우리아와 쿠션, 그 다음에 이제 굽타, 그 다음에 이제 무굴 최후의 제국 이렇게 있어서 지도 가지고도 영역도 좀 봐둘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일단 파탈리푸트라가 수도로 언급된 게 지금 여기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하나 있습니다. 근데 시기적으로는 당연히 굽타밖에 남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굽타입니다. 굽타예요. 자,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동진 구법승 법편. 그가 활약한 시기를 생각을 해보고 그때 인도를 갔는데 수도가 파탈리푸트라다라고 했을 때는 굽타구나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근데 요거는 그냥 마냥 쉬운 것은 아니었다. 왜냐면 그동안에 인도사를 공부하면서 수도도 좀 눈여겨 봤어야 되기 때문에, 지도도 좀 눈여겨 봤어야 되기 때문에, 더구나 이 동진의 구법승 법편의 시기도 잡았어야 되기 때문에 요거는
마냥 쉬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이건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어려운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쿠투브 미나르 델리 술탄 왕조 아이바크죠. 그다음 간다라 미술양식 등장했다. 쿠시안. 아소카왕 산치네타 마우리아가 되겠고, 그다음 뭐 마우리아 때 뭐 이제 파탈리푸트라가 표시가 되어 있다고 다손 치더라도 마우리아는 아예 기원전이기 때문에 소거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 에프탈의 침략. 이건 굽타 왕조가 출제가 됐을 때는 가장 많이 나온 선지가 이거예요. 에프탈한테 침략받고 타격 입었다. 이게 가장 많이 나온 선지입니다. 자, 그다음 힌두교도들이 마라타 동맹 결성하고 저항을 했다. 이거는 이제 무굴 제국 때 나타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10번은 만만치 않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자, 11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침없이. 자, 가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트라야누스 황제는 페르시아만에 도착했다. 그리고 인도를 향해 출항하는 배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했다. 가는, 자, 가 인물 찾아야 되니까, 페르시아 제국을 정복했다. 인더스강 유역까지 진출했으니 얼마나 행운아인가. 나도 젊었더라면 분명히 인도에 갔을 텐데 라고 어쩌고 저쩌고 말하면서 끝. 이렇게 됐거든요. 자, 그럼 뭐야, 페르시아를 정복하고 인더스강 유역까지 진출했고, 그때 이제 인더스강 유역 진출하면서 인도인들의 어떤 통일의식이나 이제 민족의식 자극하면서 마우리아 나오고 뭐 이 딱 그 내용 아닙니까? 기원전 4세기에. 이거 뭘까요? 알렉산드로스죠. 페르시아 제국은 아케메네스 왕조죠. 그리고 그때 중요한 그 이제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 무너뜨릴 때 중요한 전투가 다리우스 3세와의 전투였을 겁니다. 이소스 전투거든요. 예전에 이미 평가원에서 이소스 전투는 언급된 적이 있습니다. 역시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기출이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어려운 문제로 볼 수는 없다. 그래서 이제 이소스 전투, 알렉산드로스. 그래서 정답은 3번 이렇게 나왔고요. 오답, 이베리아 반도를 정복했다. 뭐 우마이야 왕조가 가장 많이 나올 이제 이 선지로 언급이 되고, 탈라스에서 패배한 거는 아바스한테 패한 당나라. 펠로폰네소스 동맹 주도한 거는 스파르타죠. 카르타고를 비롯한 여러 도시 건설한 건 페니키아인들의 식민 활동이죠.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12번 무지 길어. 이 말풍선을 이 여성분 두 분이 말풍선이 너무 이제 글자도 작고 이제 읽어볼 게 많은데 이것도 체크할 것이 많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체크할 수 있는 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보면 일단 파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프랑스사다. 일단 이렇게 잡아보고, 21세 이상의 남성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는 조치를 단행했습니다. 저는 그 직후에 동료들과 임시정부를 찾아 여성에게도 선거권을 부여하라고 청원했지만 아무런 답을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핵심 나옵니다. 우리나라는 지난달 두 번째 공화정을 맞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두 개의 자유와 평등 우애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게임 끝내셔야 되거든요, 여러분들. 자, 보시면 프랑스의 제2공화정, 요거는 상당히 저도 이제 강의를 할 때 판서를 열심히 해드리면서 스토리 라인을 잡게 하는 대표적인 파트예요. 프랑스사를 프랑스 단독으로 이렇게 면밀히 파악하는 거의 마지막 주제거든요, 요게. 자, 요게 뭐냐면, 자, 일단 프랑스에 첫 번째 공화정이 있다라고 한다면 무엇일까요? 요것은 바로 우리 18세기에 있었던 우리가 흔히 말하는 프랑스 대혁명입니다. 1789로 시작되었던 대혁명. 그리고 국민공해 시기에, 그쵸? 공화정 선포하고 그다음에 루이 16세 단두대에 올려서 처형을 시켰죠. 그쵸? 그렇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그때가 제1공 시기예요. 그러면 5번을 먼저 한번 선지로 가보면, 기요틴 단두대에서 처형되는 프랑스 국왕, 이거 루이 16이죠. 근데 요것은 어떻게 되는 거야? 1793. 그러니까 이제 프랑스 대혁명 시기고 제1공이에요. 제1공화정. 그래서 5번으로 가면은 안 된다. 오케이? 자, 그럼 제2공은 어떤 흐름 속에서 나오게 되느냐? 자, 제1공이 이렇게 있다가 결국에는 쭉 좀 넘겨버릴게요. 쭉 넘겨서 나폴레옹으로 프랑스 혁명이 귀결돼 버리죠. 나폴 1세가 나오면서 이때는 제1제정이죠. 그렇죠? 자, 근데 나폴레옹이 결국에는 무너지고 다시 부르봉 왕실이 회복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루이 18세나 샤를 10세나 뭐 이런 왕들이 나왔는데 결국 또
타격을 입죠. 자, 그게 뭐였냐면은 부르봉 왕실이 회복이 되었다가 결국에는 샤를 10세 축출하면서 1830년 7월 혁명이 터졌습니다. 그렇죠? 자, 근데 7월 혁명이 터져서 그 결과로는 뭐가 됐냐면 루이 필리프가 왕위에 올라가게 되었다. 즉 왕정이 무너진 것은 아니었다. 공화정은 아니었다는 거죠. 자, 루이 필리프 7월 왕정 수립 때. 자, 그리고 그 이후에 루이 필리프가 또 쫓겨납니다. 기대에 충족하지 못했죠. 그래서 1848년 2월 혁명 터지면서 공화정으로 갑니다. 이때는. 그럼 이때는 뭐가 된다? 이공화정인 거죠. 그렇죠? 1848년 이공인 것이죠. 그래서 이때 누가 올라오느냐? 대통령으로 루이 나폴레옹이 올라오고, 이 루이 나폴레옹이 나중에 뭐가 된다? 나폴레옹 3세가 되면서 이제 제정이 다시 한번 열리니 그때 제정이 이제 제2 제정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스토리 라인에서 나오는 출제 이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왼쪽 여성분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두 번째 공화정을 맞이했다. 그러면 우리가 찾는 시기는 1848년 2월 혁명 시기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문제에서는 기억 시기를 볼 수 있는 모습이라서 좀 더 넓혀주셨어요. 그래서 기억 시기를 바로 가보니까 지난 18년간이야. 그러면 지금 말하고 있는 시점이 1848인데 지난 18년이니까 18년 빼면은 1830년부터 그렇죠? 1848년까지 볼 수 있는 상황으로 오른 것은 요거 좀 심도 있게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거를 대입을 해봤더니 1번을 보니 바로 나오더라. 메테르니의 연설을 경청한 관료. 자, 메테르니가 어떤 인물입니까? 빈 체제를 주도했던 인물이다. 나폴레옹 이제 몰락기부터 등장해가지고 빈 체제를 주도했던 인물인데, 자, 그러면은 그게 쭉 빈 체제가 유지되다가 보통 빈 체제가 종식이 언제 됩니까? 2월 혁명, 그 다음에 그 2월 혁명 여파로 오스트리아에서도 혁명이 터지면서 메테르니가 실각하게 되니 이 시기에 지금 1830부터 메테르니가 실각하게 되는 1848년까지 메테르니는 충분히 볼 수가 있는 거죠. 연설도 할 수가 있는 거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정답은 1번 이렇게 정답을 찾을 수가 있고요. 오답을 가보면 소거를 해보죠. 데카브리스트의 봉기는 러시아에서 1825년 발생했습니다. 그러면은 볼 수 없어. 그렇죠? 시기적으로 못 들어가고 국왕 제임스 1세에게 항의한다. 제임스 1세, 우리 이제 아까 영국 청교도 혁명할 때 찰스 1세 전에 있었던 군주죠. 1600년대 군주입니다. 그러니까 17세기 초 군주기 때문에 역시 안 되고, 독립선언문 발표했다. 1776년, 이거 미국 혁명기에 나타나는 내용이 되겠죠. 그러니까 역시 그 이전 시기 일로서 해당이 안 되는 거야. 5번도 마찬가지. 자, 그렇기 때문에 12번도 굉장히 타이트하고 밀도 있게 스토리 파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입하면서 풀 수 있는 좋은 문제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냥 막 어렵고 치사하거나 그런 느낌이 아니라 아주 공부를 이제 탄탄히 한 친구들은 흥미롭게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13번 가볼게요. 13번이 가장 제 생각에는 좀 많은 친구들이 낯설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13번은 사실은 근데 또 그냥 대강 넓게 생각하면서 유추로 하면은 그 연표는 좀 넓게 주셨기 때문에 또 찍는다면 또 찍을 때 방향성은 어느 정도 많이 잡고 찍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료 자체는 사실은 이 사전 교과서에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 본문으로 다루진 않습니다. 물론 이제 이 주제는 본문으로 한 줄이 들어가요. 한 줄이 들어가고 여기 이제 이 자료에 나와 있는 이 내용들 있죠? 이 내용들은 본문으로 다루지 않습니다. 이거는 지도에서 나와요. 지도에서. 즉 지도 내용을 사실은 좀 면밀히 봐둔 친구가 더 편하게 풀 수밖에 없는, 그걸 그 지도까지 외웠어야 되느냐라고 한다면 그것은 좀 물음표긴 하지만 그래도 봤다면 당연히 유리할 수밖에 없는 문항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제가 그냥 이제 지도도 단적으로 한번 보여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약간 유추의 느낌으로도 접근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제 교재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능 개념에서의 제 교재로 가볼게요. 옐친으로 가보겠습니다. 검색어는 옐친. 자, 여기 있습니다.
주제는 소련 해체 시기 전국입니다. 그래서 냉전의 완화 파트, 그러니까 거의 세계사 거의 마지막 파트가 되겠고요. 시기는 1991년이 되겠습니다. 자, 고르바초프가 1985, 고르바초프의 1985는 무조건 중요합니다. 무조건 중요하고, 지금 올해가 2022년이죠. 2022년 고르바초프가 사망했죠. 그래서 국제적으로도 다시 한번 큰 이슈가 되었고 언급이 되었기 때문에 고르바초프는 이번에 좀 나오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좀 했었는데, 자, 고르바초프가 주도한 급격한 변화 페레스트로이카와 글라스노스트죠. 반발한 보수 세력의 쿠데타가 있었는데 이것을 옐친이 저지를 했고, 자, 실권을 장악한 이후에 독립국가연합을 구성하게 됩니다. CIS가 돼요. 자, 이것은 기존 소련, 그쵸? 소련, 소비에트 연방, 그거에 속해 있던 작은 여러 공화국들이 소련에서 떨어져 나오는 거야. 근데 지금 그 흐름이 소련이 그걸 굳게 막 물리적으로 잡아둘 수 있는 흐름이 아니야. 이미 시대는 냉전은 완화되고 소련은 붕괴되고 있는 그 막을 수 없는 흐름 속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많은 그 나라들이 탈퇴하면서 조금 더 느슨한 형태의 연합체를 만들게 돼요. 느슨한 형태. 그게 바로 독립국가 연합입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제 교재만 하더라도 그냥 소련이 이제 해체되는 국면에 나온 독립국가 연합이며 여러 공화국이다. 이 정도로 저는 이제 표현을 했었습니다. 지도도 넣어놓을 걸 그랬어요. 만들 때. 자, 그럼 교과서에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과서에서 옐친으로 한번 검색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 있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금성 교과서가 되겠습니다. 금성 교과서고 저도 이제 쓰는 교과서인데, 자, 고르바초프를 대신해서 권력을 장악한 옐친이 독립국가연합을 출범시켰다. 교과서로는 이렇게 한 줄이에요. 문장으로는. 자, 그리고 참고로 자료를 이렇게 사파가 들어갔는데 독립국가연합이 굵은 붉은 선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우리가 문항에서 볼 수 있었던 여러 나라들, 뭐 아제르바이잔, 뭐 아르메니아, 카자흐스탄, 그다음 러시아, 러시아가 들어가 있지. 그래서 요게 이렇게 제시가 돼 있고요. 요게 제시가 돼 있고, 자, 그다음에 뭐 미레인에서 한번 가볼까요? 미레인에서. 미레인에서 미레인은 이게 검색어가 이게 잘 안 먹을 때가 있어요. 이 컴퓨터 PDF 파일이. 독립국가연합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오타 키보드 지금 제 자세가 좀 불편해가지고 양해 부탁드립니다. 제3세기. 자, 지금 고르바초프 얼굴 나와 있고, 여기 보시면은 독립국가 연합이 출범하고 소련은 해체되었다. 여기도 이제 굉장히 건조하게 이렇게 한 줄만 나왔습니다. 어떤 지도 자료나 뭐 아르메니아, 뭐 아제르바이잔 보이는 자료가 있느냐? 없어요. 있지 않았습니다. 자, 그다음 비상 한번 가보겠습니다. 비상. 자, 비상에서는 똑같네요. 아까 우리 이제 금성에서 본 바와 같이 여기에 이제 독립국가연합 그 구성 국가들이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천재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천재 보니까 똑같이. 그러니까 이제 3종에서는 확실히 이렇게 그 독립국가연합 자료들이 나와 있고, 그다음 4종 공통 요소는 독립국가연합 그 문장으로 제시되어 있는 거. 그거는 이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한번 볼게요. 지금 내용을 보니까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카자흐스탄. 요거는 이제 우리가 이미 뭐 결과론적으로 보고 왔기 때문에 이제 CIS 독립국가 연합이라는 것은 파악할 수 있는데, 이제 그렇게 하는 그런 방법도 있어. 그러면 이제 1991이고 그냥 요거네. 이게 1985년 80년대 중반으로부터 WTO가 95니까 이 사이에 들어가네. 그냥 이렇게 이제 단순히 이제 제가 이거 시험지를 안 띄워드렸군요. 다시 죄송합니다. 자, 보여드리면 제가 쳐놨죠. 이거 독립국가 연합이네. 91 잡고 91 여기 고르바초프 집권기로부터 세계무역기구 WTO 출범 이 사이 들어가네. 넓게 들어가네. 쉽네. 이렇게 들어가는 친구들도 소수지만 있었을 것 같고, 자, 유추로 가보겠습니다. 이번엔 유추 버전. 자, 일단 느낌. 우리가 세계사를 공부한 친구들로서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 뭐 탄자 들어가는 나라들, 이런 느낌을 보면서 뭔가 이거 러시아 쪽, 맨날 뭐 소련 쪽 그쪽 느낌 아니야? 뭐 이런 느낌 좀 잡을 수 있어. 그다음 핵심 볼게. 소련이 아니라 일단 러시아라고 나오네. 러시아네? 이렇게 러시아구나. 소련이 아닌 러시아구나. 이 느낌으로 보고 러시아와 그 주변 국가들이네. 이 느낌은 와야 돼요. 러시아와 그
그 주변 국가들이네. 이렇게. 자, 그래서 서로 국가 주권의 평등, 내정 불간섭, 분쟁 평화적 해결, 소수민족의 권리를 포함한 인권과 자유에 대한 뭔가 되게 진보적인, 그쵸? 인권과 자유에 대한 존중, 영토 보전 등의 원칙 위에서 연합 창설에 관한 협정을 준수한다. 아, 러시아와 그 러시아 주변에 있는 작은 나라들이 뭔가 이런 개혁의 영향을 받은 듯한 내용을 가지고 그냥 뭔가 개혁의 흐름이 지속되고 있지 않나요, 여러분들? 내용 요도 자체가 그런 상황 속에서 서로 뭔가 또 다른 어떤 연합을 만들고 있네. 근데 소련은 확실히 아닌데 이 느낌은 소련이 아닌데 그러면 혹시 CIS 이렇게 이런 접근인 거죠. 자, 그래서 세계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핵무기에 대한 이론적인 지금 보니까 핵무기도 이미 경험을 한 지금 역사를 가지고 있는 거야. 이미 2차 세계대전 이후야. 그쵸? 연합 회원국의 동의 아래 본 연합의 목적과 원칙을 인정하는 국가의 가입을 허용한다. 소련처럼 뭔가 좀 강압적이면서도 경색되어 있는 그런 느낌이 아니야. 지금 개혁의 흐름도 보이면서 러시아도 그거의 하나의 일원일 뿐인 느낌으로 가 있다. 소련은 아니야. 그러면 독립국가연합 이런 식으로 유추 접근하는 방법 있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으로 가고 나머지 대서양 원장 1차 2차 세계대전 중에 이제 있었죠. 루즈벨트와 처칠 중요한 연도고요. 트루먼 독트린 냉전의 신호탄을 알렸다. 47년 냉전기의 중요한 사건 쿠바 미사일 위기 1962년 냉전의 이제 변화의 중요한 시점에 있었던 닉슨 독트린 갑자기 안 나오네요. 설마 애플 펜슬 설마 지금 방전? 아, 네. 지금 애플 펜슬이 방전됐습니다. 이거는 어떡하죠? 지금 여분 펜슬이 없어서 잠깐 한번 충전을 시키고 바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지금 펜슬을 조금만 더 충전하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자, 14번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가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이분 할둔의 역사, 행적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나왔는데 역시 뭐 이분 할둔 같은 경우는 교과서에서 조금 이제 언급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러나 그것이 역시 뭐 크게 중요하진 않다. 자, 10대, 20대는 없군요. 30대, 40대, 50대, 60대 뭐 어마어마한 활동량을 좀 보여준 것 같은데 여기서 우리가 일단 가인물을 찾아야 됩니다. 이분 할둔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가인물을 보니까 여기 60대 말풍선이 핵심이거든요. 60대로 한번 바로 가볼게요. 60대로 바로 가보니까 가가 맘루크 왕조와 오스만 제국을 공격하기 위해 사마르칸트에서부터 원정군을 이끌고 왔다. 그러니까 대단한 어떤 정복 군주, 좀 싸움 좀 잘하는 그런 사람이었던가 본데 그가 from 어디서부터 오는 거냐면 자, 오늘날 우즈벡에 있는 사마르칸트에서부터 왔다라는 것이죠. 사마르칸트로부터. 사실은 요게 좀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오스만 제국하고 싸운 적이 있냐? 있다. 이거 유명하죠. 이거 앙카르 전투도 있죠. 앙카르 전투. 음. 자, 그래서 자 이게 뭐가 될까요? 바로 티무르가 되겠습니다. 사마르칸트 하면은 바로 그냥 티무르 제국의 이 티무르가 바로 나오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1번 티무르 몽골 제국의 재건을 내세웠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명나라와 일전을 준비하는 이제 과정 속에서 사망을 하게 됐던 그 티무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요거는 그냥 그 티무르가 내용이 적죠. 티무르, 사파비, 그러니까 오스만 제국 공부할 때 살짝 같이 언급되는 그것만 해놨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세계사의 특징 중에 하나 하면 된다. 근데 이제 안 본 친구들이 있으면은 좀 어렵겠지만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간단하게 풀리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여기 자꾸 뭐 보면은 뭐 맘루크가 자꾸 나와가지고 이거 다른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안 되죠. 여기에서 이제 이집트의 맘루크 왕조를 멸망시킨 것은 오스만이죠. 오스만의 셀림이죠. 다음 신성 로마 제국 수도 빈을 공격했다. 최근에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역시 오스만 제국의 술레이만 대제국. 아바스로부터 술탄 지위 인정받았다. 이거 셀주크 티르크 이제 바그다드 입성했을 때 그때 나오는 이야기고 그 바그다드를 점령하고 훌라고 울루스를 세웠다. 이건 이제 몽골이 바그다드 그러니까 아바스 왕조 무너뜨렸을 때 이제 그때 나오게 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14번이었고요. 자, 15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5번도 굉장히 그
지면을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파가 아주 시원하게 엄청나게 크게 들어가 있는데 딱 보니까 해전이야. 뭐 잉글랜드 국기도 좀 보이는 것 같고. 자, 가볼게요. 가난 국가 두 개를 찾아라. 자, 이 그림은 칼레 인근 그라블린에서 벌어진 전투를 그린 것이다. 교황과 왕실의 깃발을 단 가 함대 일부가 나 함대 기습 공격으로 침몰하고 있다. 당시 이거는 교과서적인 문장이고 예전에 뭐 그 이미 평가원 기출에서도 많이 쓰인 문장입니다. 지금 제가 이제 밑줄 칠 거예요. 가의 가톨릭 강요 정책에 저항했던 네덜란드, 아주 많이 나온 문장입니다. 이거를 생소하게 엮였다면 사실은 좀 공부 부족했던 거라고 봐야겠죠. 자, 이 가가 그럼 바로 나오거든요. 스페인. 그다음 에스파냐라고도 같이 병기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접근은 충분히 가능했습니다. 가는 나왔어. 그다음 나는 어디가 되느냐? 나 함대의 기습 공격으로 침몰했고, 그러니까 이제 스페인에게 일격을 가했어. 그것도 바다에서. 무적 함대라는 그런 명성까지 가지고 있는 스페인을 바다에서 일격했어. 자, 근데 아니나 다를까 여왕이 발탁한 드레이크가 활약했어. 여왕 하니까 생각나 스페인을 깼어? 그러면은 엘리자베스 1세. 드레이크 이미 출제된 적이 있는 사람입니다. 해적 출신인데 아주 중용을 받았고 높은 이제 자위까지 올라가게 됐던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나는 영국이야. 자, 그렇게 찾은 상태에서 대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와 나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자, 1번 피사로를 앞세워서 아메리카 이제 그 잉카 문명이 무너졌죠. 이거 에스파냐가 맞는데 정답은 1번입니다. 피사로 에스파냐 사람 맞고 식민지 아메리카 이제 그 파괴를 시켰죠. 그럼 2번 바스코 다가마의 인도 항로 개척을 지원했다. 포르투갈. 그러니까 안 되는 거고. 오스트리아로부터 슐레지엔 이거는 프리드리히의 프로이센. 프랑스의 지원 아래 요크타운 전투에서 승리했다. 요거는 이제 식민지 시절에 이제 미국인 거죠. 이제 미국 탄생 직전 이야기인데 그냥 그 이해를 돕기 위해 그냥 미국 쪽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다음 가와나 폴란드를 분할 점령했다. 이거는 러시아, 오스트리아, 그다음에 프로이센 이렇게 구성되죠. 자, 그러면은 15번 넘어갑니다. 이제 16번입니다. 이 16번은 사실 좀 어렵다. 그것도 좀 제 생각에는 좀 많이 좀 이거는 좀 과도했다. 근데 항상 그 세계사에서 가장 어렵게 나오는 문제가 이 제국주의 파트예요. 왜냐하면 그 응용 자체가 무궁무진합니다. 여러 주제를 그냥 그 나라에다가 붙여가지고 그 통시대적으로 물어볼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어렵게 지금까지 뭐 악명 높은 문제들도 다 제국주의 파트에서 나왔는데 이번에도 좀 이거는 좀 어려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이 텍스트를 딱 이제 보고 있는데 텍스트도 물론 이제 중요합니다. 근데 텍스트도 중요하지만 지도 우리 항상 그 아프리카 제국주의 그 분할지도 있죠. 그거를 항상 그 예전에 많이 강조를 했었는데 그것이 좀 감각이 있으면 역시 좀 좋을 수밖에 없겠다. 뭐 이런 좀 생각도 저는 이제 듣긴 했는데요. 이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뭐라고 가볼까? 헤레로족이라고 그냥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일 쪽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네요. 자, 제가 무슨 지도를 말씀드리는 거냐면 제 교재 이제 아프리카와 그 제국주의 관련된 파트인데 요 지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보시면 그 일단은 화면에는 제가 요것만 띄우고요. 그 여러분들은 시험지를 고려를 하시면서 제가 시험지를 한번 읽어볼게요. 가 나라를 찾아야 되는데 이 가 나라가 차지하고 있던 데가 어디냐면 동아프리카예요. 동아프리카. 그럼 여기 보시면 오른쪽 여기 동아프리카가 이렇게 나왔죠. 독일이네. 그냥 이렇게 단순 접근할 수도 있었어. 그런 방법도 있는데 그러기에는 정말 동아프리카 이 하나 둘 셋 넷 이 5글자거든요. 5글자. 요게 저는 쉽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좀 더 유추를 도와주는 문장이 있었거든요. 그것도 이제 지도는 여전히 유효하게 띄워놓고 한번 설명을 드려보면
마지막쯤에 무슨 문장이 있었냐면 영국이 카이로와 케이프타운을 연결하는 과정에서 누락되었던 고리를 확보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 나라를 한번 이렇게 영국이 격퇴하면서 그 영향력을 뺏어간 거야. 영국이. 자, 영국 보세요. 여기 카이로, 그쵸? 그 다음에 여기 남아프리카, 즉 종단 정책인데 이 카이로로부터 남아프리카 연방까지 가는데 그동안에는 누락되었던 고리가 있었던 거지. 근데 여기를 이제 그 영국과 그다음 벨기에가 아마 협공을 해가지고 뺏었을 겁니다. 누락되었던 고리가 여기에 딱 채워지죠. 동아프리카. 이것만 가져오면 누락되었던 고리가 연결되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접근이 됐던 문항이 되겠습니다. 결론은 독일이에요. 근데 이제 제국주의 독일을 가지고 이 국가 파악 문제를 출제를 해주셨는데 줄 수 있는 최소한으로 주고자 이렇게 문제를 구성을 해주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최소한으로 주셨어요, 정말로. 동아프리카예요. 그 다음에 여기 뭐 루안다, 우룬디, 뭐 탄가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이런 데도 다 보시면은 그냥 다 그 오늘날의 동아프리카가 탄자니아거든요. 그쪽 동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아마 이제 제가 생각하기로는 벨기에하고 영국하고 이제 제1차 세계대전기에 협공을 해가지고 이 지역에 대한 영향력을 가져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 관련된 내용이 나온 것 같고 정답을 그래서 독일로 생각을 해보면 제1차 세계대전 중 제정이 무너졌다. 맞아요. 독일이 이제 킬군항에서 수병의 반란이 있었고 그 이후에 혁명이 이제 연결이 되면서 당시 군주였던 비렐름 2세가 이제 퇴위하면서 이제 독일의 이제 제국이 무너지고 그다음 바이마르 공화국으로 넘어가게 됐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었다. 자, 그다음 오답 정리하겠습니다. 마카오를 식민지로 삼아 교역 거점으로 삼은 나라는 포르투갈. 아도아에서 메넬리크 2세 에티오피아죠. 에티오피아. 거기에 패배한 건 이탈리아. 무하마드 알리에게 이집트에 대한 통치권을 위임했다. 이건 이제 오스만 제국이죠. 베르사유 조약이 나오고 이제 탄광지대 바꾼 건 뭐 프랑스겠지. 뭐 이렇게. 그래서 이 문제는 좀 어려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17번 한번 가보겠습니다. 17번은 그냥 메인 오브 메인, 그냥 베스트 오브 베스트 주제니까요. 이거 잘 하셨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근데 뭐를 파악했어야 되느냐? 이탈리아가 항복했다라는 걸 알아야 돼. 자, 세계대전입니다. 1차와 2차 세계대전이 있는데 1차 때는 이탈리아는 원래는 이제 동맹국에 있었으나 나중에 연합국으로 빠졌잖아. 협상국으로 빠졌잖아요. 그래서 이제 항복이다 뭐다 이런 게 안 나온다고. 근데 2차 때는 일찌감치 항복을 했습니다. 일찌감치. 자, 언제 항복했는지 제 교재를 통해서 또 한번 그 전황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색은 뭐라고 할까요? 이탈리아니까 무솔리니로 할게요. 가보겠습니다. 자, 이게 제 교재에서 이제 2차 세계대전을 제가 이제 거의 뭐 연표와 함께 2차 세계대전 전황을 쫙 이렇게 시기순으로 쫙 뺐는데 쭉쭉 오고 있고 지금 이탈리아 항복만 가볼게요. 뭔가 군사적으로는 대단한 역량을 보여주지 못한 이 이탈리아가 1943년 항복을 이미 했습니다. 자, 이 상황 속에서 문제로 돌아가서 1943을 안다고 가정을 해야겠죠. 그렇죠? 자, 비록 독일은 여전히 유럽 전역에서 우리들을 위협하고 있지만 붉은 분대의 희생 속에 전황이 바뀌고 있다. 그러니까 소련하고 독일하고 이제 계속 전쟁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지난 2년 동안 독일을 저지하기 위해 겪었던 소련의 희생을 이제부터는 독일이 치러야 할 것이다라고 나오는데 지난 2년이니까 41에서 1943 이렇게 잡을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이렇게 잡고 나머지 오답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독일이 오스트리아를 합병했다. 이것도 그냥 단적으로 제가 사전 찾듯이 교재로 다시 써놨으니까 한번 가보도록 하면 이거는 전쟁 개전하기 전에 이미 1938년 독일이 오스트리아를 이미 이제 병합을 했었고 그다음 선지에서 나온 것 중에서 보면은 전쟁 직전이 이제 독소 불가침 조약이 39년 8월에 전쟁 직전에 있었고 독일이 폴란드 침공하면서 영국과 프랑스가 독일 선전 포고하고 전쟁이 이제 본격적으로 전개가 된 거잖아요. 자, 그래서 독일이 오스트리아를 합병했다. 이거는 1938로서 이미 전쟁 전이기 때문에 이거는 들어갈 수가 없고 노르망디 상륙 작전은 살짝 벗어나 있죠. 1944기 때문에 살짝 후입니다.
그래서 안 돼. 이건 매력적인 오답으로 들어가는 친구들이 있었을 수도 있겠고요. 자, 미드웨이 해전 태평양 전쟁에서 미국과 일본의 전세가 이제 미국 쪽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미드웨이 해전 42년이니까 여기 쏙 들어갈 수가 있다. 그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4번 가볼게요. 독소불가침 조약은 전쟁 직전이라서 안 되죠. 39년이었고 이 선전포고도 마찬가지. 자, 그래서 그래도 시기에서 찾는 건데 그 작년이었나요? 작년에 제2차 세계대전 관련해서 뭐 프랑스 이야기 나왔던 그 문제보다는 더 쉬운 문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8번 문항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8번 문항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왜냐면 제2차 세계대전 끝나고 독일 분할 점령 들어가죠. 그래서 이제 서독 그다음 동독 그리고 동독 구역에 있는 베를린을 또 베를린을 서쪽 베를린하고 동쪽 베를린하고 또 나눕니다. 자, 그래서 서방 진영을 묶어서 서방 진영은 자 미국 자 미국, 영국, 프랑스죠. 서방 진영이니까. 가는 프랑스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들은 서베를린과 서북 지역 사이의 교통, 통신을 제한하노리. 자, 이 교통, 통신, 이 봉쇄, 이게 뭘 것 같아요? 이게 베를린 봉쇄입니다. 냉전기의 가장 대표적인 사건 중에 하나, 베를린 봉쇄 사건이 되겠고요. 그 베를린 봉쇄를 자행한 나라가 나니까 그 나는 어디겠습니까? 이 서방 세계에 대항하고 있는 이거는 소련이죠. 그러면 가와 나는 이제 프랑스와 소련으로 다 나왔습니다. 끝났어요. 자, 1번 가겠습니다. 바르샤바 조약기구를 창설했다. 가쪽에서 아니죠. 가쪽은 아닙니다. 바르샤바 조약기구는 이제 오히려 소련 쪽이죠. 그래서 안 되고. 대공황을 극복하고자 프랑 블록을 형성했다. 해서 대공황 시기 뭐 미국에서는 뉴딜, 그다음 영국에서는 파운드 블록, 프랑스에서는 프랑 블록, 블록 경제를 시행했다. 본국과 식민지의 경제적 유대 관계, 보호무역을 강화했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정답은 2번. 쉽게 찾을 수 있다. 그쵸? 자, 3번. 빌리 브란트를 중심으로 동방 정책을 추진했다. 이거 서독 이야기입니다. 서독. 그다음 유럽의 경제 재건을 위한 마셜 계획을 마련했다. 이거 미국 이야기죠. 미 국무장관 미국. 그다음에 카이로 회담에서 1943년 카이로 회담에서 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 관계를 논의했다. 미국, 영국, 중국이죠. 그래서 가와 나가 함께 들어갈 수가 없다. 자, 좋습니다. 18번 됐고요. 자, 19번 가보겠습니다. 19번도 굉장히 그 다채롭게 뭔가 통지역으로 이제 지역 융합이 좀 된 성격의. 근데 제가 이거를 아마 중국사로 넣었는데 이거 뭐 서양사로 넣을 수도 있는 어떻게 따지고 보면 뭐 그런 주제입니다. 자, 영국 장교의 주요 행적입니다. 영국인이야. 영국인이고 시간순 1, 2, 3, 4, 5입니다. 자, 그쵸? 자, 크림 전쟁 볼게요. 자, 크림 전쟁 18, 5356 그리고 러시아 vs 오스마니 주 이제 전쟁국이었죠. 자, 그다음 세포의 항쟁 인도에서 동인도 회사에 소속되어 있던 용병들의 봉기였습니다. 1857년부터 있었죠. 자, 그 직납했고, 자, 그다음 에로우 사건으로 촉발된 전쟁이 진행 중인 중국의 파견 명령을 받아서 지금 중국 가 있습니다. 3번. 그쵸? 자, 그러면 에로우 사건으로 촉발된 전쟁이 이제 진행이 됐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게 뭐야? 제2차 아편 전쟁이죠. 그래서 에로우 사건 뭐 기점 56으로 잡고 조약으로 마무리된 60 이렇게 잡을 수가 있습니다. 제2차 아편 전쟁이 나온 거야. 중국 근현대사. 자, 그럼 제2차 아편 전쟁이랑 관련된 것은 무엇이냐? 프랑스와의 연합국으로 참전해서 베이징 조약의 체결에 참가하였다. 그렇죠. 영프 연합군이었죠. 제2차 아편 전쟁은요. 자, 이렇게 해서 근현대사 나왔고 오사운동 1919년이라서 안 되고 신축조약 의화단 운동이랑 관련된 거죠. 위안스카이의 임시대총통 이거는 이제 신해 혁명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신해혁명 때 이제 중화민국이 이제 아시아 최초 공화정으로 수립이 되고 임시 대총통에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순원을 많이 생각을 하시죠. 맞습니다. 그래서 순원이었는데 임시 대총통을 또 위안스카이한테 넘겨주고 다시 정식 대총통으로 또 위안스카이가 올라가게 되는데 막 황제 부활한다고 하고 막 난리 났고 막 이제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 것이죠. 그다음 광서제의 신임으로 개혁을 추진하는 양치차오. 요거는 뭐냐면 변법자강운동이죠. 변법자강운동은 1898로 잡죠. 무술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19번 할만했다. 중국 근대사 워낙 중요하니까. 자, 이번에는 20번이 되겠습니다. 20번도 할만해요. 20번도 할만합니다.
어렵지 않다. 자, 음, 오후에 주민들로부터 가가 흑해와 발트에 주둔 중인 주력 함대, 흑해, 발트에 주둔 중인 주력 함대, 발틱 함대, 러시아 이렇게 가야지. 근데 그게 동아시아로 간대. 한판 붙으려고. 가의 팽창을 경계하는 영국이 과연 이 함대가 수에즈 운하를 통과하도록 허락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우린 역사적으로 알고 있죠. 수에즈 운하 통과를 못했지. 지구 반바퀴를 항해해가지고 일본이랑 싸우러 갔죠. 바로 러일 전쟁입니다. 자, 그러면 다른 나라 찾아야죠. 가와 러시아가 나왔지. 전쟁 중인 나로 보내는 군수 물자를 선적하느라 분주하다. 그럼 이제 나는 이제 일본이라는 걸 웬만하면 알 것 같은데 힌트가 더 있습니다. 자, 타이완으로 출발하게 될 우리의 아르테미시아호에도 쌀을 비롯한 화물이 가득 실리고 있다. 타이완은 10년 전쯤 나의 집에 들어갔다. 러일 전쟁으로부터 10년 전쯤이면 확실하죠. 러일 전쟁이 1904에서 1905인데 10년 전쯤 나의 집에 들어갔죠. 뭡니까? 청일 전쟁. 조약 시모노세키. 그래서 타이완, 랴오둥 할양 받았지. 랴오둥은 반환했지만 삼국 간섭으로 타이완은 계속 시민 지배를 했죠. 그래서 일본인 게 확실하다. 자, 두 나라 관계를 보니까 삼국 간섭으로 대립한 거 맞잖아요. 청일 전쟁 끝나고 삼국 간섭 벌어지잖아요. 러시아가 주도했지. 자, 그래서 정답은 1번이고 1번이고 그닥 이제 어렵지 않게 풀 수가 있었다. 뭐 동아시아에서도 잘 다뤄지는 내용이 될 테고요. 자, 추축국 동맹을 결성했다. 제2차 세계대전이죠. 독일, 이탈리아, 일본, 네르신스크 조약, 청나라, 러시아, 필리핀 지배를 두고 전쟁을 벌였다. 미국과 에스파냐. 반둥 회의에서 이건 수많은 그 아프리카, 아시아 29개국 그 회의 참가한 나라들이 되겠습니다. 이들은 아니고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 20번까지 풀어봤습니다. 중간중간 생소하고 좀 어려운 문제도 있었습니다만 뭔가 전체적으로 막 극악이야. 이번 세계사 막 정말 극악의 세계사 막 그런 건 아니지만 분명히 지금까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어렵다라고 했을 때 그 세계사는 외워야 됐고, 그쵸? 뭔가 암기가 지엽적으로 됐어야 돼 그런 느낌이었는데 이번 거는 뭔가 차분하게 읽어보면서 유추를 하면서 좀 접근을 해야 되는, 그리고 아는 거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걸로 좀 밀어붙일 줄 알아야 되는, 그러려면은 진짜 공부를 열심히 했다라는 그 자신감 하에 내가 아는 그것이 맞을 거야, 이게 힌트, 이게 키워드일 거야, 이걸 가지고 접근을 하면 되는 그런 문항들이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결론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바운더리는 교과서를 넘어갈 수 없다. 그래서 혹시라도 앞으로 이제 세계사를 이제 수능으로 준비하실 여러분들이라면 결국에는 교과서는 정말 중요하고, 교과서를 다 구비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교과서를 잘 다루고 잘 단일화 그 단권화했고 종합적으로 좀 분량도 넉넉하게 다룰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뭐 인터넷 강의든지 교재든 본인의 어떤 스타일과 맞는 쪽을 잘 찾아가지고 끊임없는 반복과 단권화 작업을 하셔야만이 이 세계사를 만점을 받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영상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우리 수능 세계사 본 친구들이 있었다면 정말 너무너무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